트럼프 대통령이 51번째 주가 되라 라고 말을 하니까요, 캐나다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픈 곳을 찔러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시끄럽지만 효과가 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캐나다와 미국이 어떻게 싸우냐가 아니고, 이제 캐나다의 순서가 끝나면 다음에 어디가 오느냐, 다음 순서가 한국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비관세 장벽, 특히 제재와 수출 통제 관련된 컨설팅과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트럼프 2기의 혼돈스러운 무역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웃나라끼리 친한 나라가 잘 없습니다. 우리만 봐도요. 일본, 중국 다 껄끄럽잖아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모든 걸 반대한다고 할 정도로 껄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같으면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안 좋고요. 영국은 프랑스와 앙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웃끼리 잘 지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인데요. 미국은 멕시코와도 전쟁도 여러 번 했지만, 물론 캐나다도 퀘벡이랑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전반적으로요, 가장 평화로운, 가장 이상적인 동맹 모델로 꼽혔던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의회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미의회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사관이 캐나다 대사관이고요. 그 미의회에서 뻗어나오는 길 맨 앞에 캐나다 대사관이 있다는 건 그만큼 캐나다가 미국에 중요하고 서로 가까운 이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캐나다와 무역을 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이건 처음에는 그냥 이웃 사촌 간에 그냥 싸우는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형제 간이나 이웃 간에 서로 안 보겠다고 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보겠지만요, 그래도 서로 감정이 너무 악화돼서요,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 두 나라 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요, 동맹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형제들이 싸우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고 할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수출의 77%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캐나다가 미국과 영원히 등질 수가 없고, 트럼프가 늘 말하듯이, 젤렌스키 왔을 때도 말했잖아요. 넌 카드가 없어 라고 말하듯이 캐나다도 사실 카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미국이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하고 이러는 건 캐나다 정치적인 문제도 큽니다. 캐나다의 트럼프 대통령이 51번째 주가 되라 라고 말을 하니까요, 캐나다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 말은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캐나다 지금 집권 여당에게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트럼프 보너스다. 트럼프가 때린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인기가 다 올라갑니다. 원래 트리도 총리가 인기가 없어서 1월 달에 사임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새로 캐나다 여당 내부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카니 전 중앙은행 총재가 차기 캐나다 총리로 내정됐잖아요. 당선돼가지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자유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죠. 여당 인기가 너무 없었는데 트럼프가 때리고 트럼프와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니 인기가 다시 엄청 올라갔습니다. 대신 또 트럼프와 그 주파수를 맞추는 듯이 보였던 트럼프 보수당은요, 트럼프가 너무 저렇게 나오니까 인기가 추락을 했고요. 이거는요, 캐나다 여당 입장에서도요, 트럼프에게 쉽게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가 캐나다 국내 정치를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굉장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여당 대표가 총리가 되고 다음 총선을 향해서 나갈 때는 그 총선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미국과 이렇게 척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그런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면 캐나다와 미국은 적정선에서 합의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1기 때도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정을 맺을 때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찾아서 서로 이겼다, 서로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연히 캐나다 국민들도 자기들의 자부심이 있을 텐데, 미국의 51번째가 추가되라, 그러면 내가 때린 이런 관세도 받지 않을 거고 너희들은 안보에도 문제가 없을 거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하듯이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용으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캐나다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여기서 그냥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필요 이상의 과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금이 간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요, 북극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같이 군사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혹시 그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서 하는 겁니다. 산타가 어디 지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미국과 캐나다가 같이 운영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둘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건 사실이고요. 미국은 당연히 불만이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 캐나다가 돈도 많이 벌어가는데 늘 말하듯이 미국산 수출품, 유제품 이런 데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기고 있거든요, 캐나다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은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풀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은 방위비일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나토 창설 때 북미에 있지만 같이 나토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캐나다의 그 GDP 대비 방위비 부담금이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요, 미국 믿고 돈 안 쓰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한테 77% 수출해서 돈도 벌고 우리 믿고 방위비도 안 쓰고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근원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싸우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캐나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리고 이미 군사협력도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싸우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 가면 앞으로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순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캐나다, 멕시코 맨 처음 때렸어요. 한국보다 더 먼저 때렸고 중국보다도 먼저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캐나다의 총리인 트루도 총리와 둘이 좀 합이 잘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트루도 총리하고 캐나다가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전화로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둘이 좀 합이 안 맞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캐나다와 미국이 어떻게 싸우냐가 아니고 이제 캐나다의 순서가 끝나면 다음에 어디가 오느냐. 1기 시절을 봤을 때 캐나다 다음 순서가 한국이었거든요. 캐나다와 멕시코와 그 나프타 문제를 협상하자고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3달 뒤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한국에 통보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런 경제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방위비 문제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하다 보면 그 순서가 한국에 또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또 캐나다 문제가 오래 가지면 좀 미안하지만 캐나다 문제가 좀 더 시끄러워지면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지켜보면서 우리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캐나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 수출의 77%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황금을 가진 사람이 룰을 정한다. 그게 트럼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황금은 미국이 아주 크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가 오랫동안 항전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캐나다도 큰 나라고 뭐 그 나라 안에서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가 미국이 뭐라고 한다고 한 번에 이렇게 모습을 바꾸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캐나다는 미국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힘은 약하겠지만 어떻게 했을 때 미국에 충격이 되는, 아니 미국이 아니겠죠. 정확하게는 트럼프에게 충격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이나 이런 데 관세를 매기니까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했는데요. 그 보복 관세를 하면서 한 게 뭐냐? 트럼프 핵심 지지층들이 있는 지역의 상품에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예를 들자면 플로리다의 오렌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을 마라라고로 그 리조트로 옮겨서 플로리다가 자신의 근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플로리다산 오렌지에 관세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켄터키주에 나오는 버번 위스키에 관세를 매깁니다. 켄터키주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하는 그런 스윙 스테이트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픈 곳을 찔러 들어가려고 또 캐나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캐나다냐? 캐나다의 순서가 왔기 때문에 캐나다입니다.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고요.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이끌어줬던 그 협정에서 바로 탈퇴를 합니다. 1월 23일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다음 협상하는 게 나프타 협상입니다.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하자고 말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전반적인 다자 구조를 깬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맨 처음에 자기가 손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캐나다고요. 그게 나는 이렇게 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이익을 지키려고 보여준다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공식이 2기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트럼프의 방식이란 건 어떻게 풀릴지 알 수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죠. 미국의 외교 천재로 불리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한 것 보면 키신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역사적 변곡점에 태어나서 위선을 벗기는 인물이다. 그가 그걸 알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그런 역사적 변곡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도 바뀔 때가 됐고 그걸 트럼프가 잘 캐치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 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역사적 인물이란 게 무슨 트럼프가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변곡점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시끄럽지만 효과가 나는 스타일입니다. 그거는 명확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일단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요. 파나마, 그린란드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를 군대로 점령하느냐는 질문에 마치 그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대답을 한다느니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 파나마 운하 양쪽에서 그 파나마 운하를 지키듯이 운영하는 홍콩의 기업,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기업이죠. 홍콩 기업이 그 파나마 운하의 그 남은 운영권이 수십 년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블랙록에 팔고 떠납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나마 운하, 미국의 이익에 결정적인 파나마 운하를 지킨 거거든요.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그린란드에 계속 침을 흘리고 2018년에는 미군에 폐쇄된 그 미군 기지를 사서 중국 항구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제 중국은 그런 시도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단순한 과격한 행동을 보면 당연히 외교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어느 나라가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분명히 효과를 내고 있고 안보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멕시코를 보면요, 상당히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셰인바움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를 위협했을 때 셰인바움 대통령의 그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4년 전에도 해봤잖아. 그때처럼 하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경에 군대를 보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서 그때 한 달 또 미룹니다. 그런 다음에요, 사실 멕시코도 미국과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셰인바움 대통령이 지금까지 트럼프를 보러 안 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되자마자 트럼프를 보러 와서 말하라고 같이 만나고 사진도 찍고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양쪽 국민을 향한 선전전에 돌입했는데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잘하고 트럼프가 말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으로 해줍니다. 대신 뭐 멕시코가 미국에 엄청 뭐 투자한다거나 뭘 한다는 그런 대규모 선물도 준비해가지 않은데 즉각 대응해주면서 미국의 반응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일부 부과했을 때도 멕시코는 캐나다와 달리 보복관세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셰인바움 대통령의 멕시코 내 지지율이 얼마냐면요, 무려 85%입니다. 트럼프 매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가 자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보고 그런 정책을 펴고 해외 다른 나라를 때리고 그 지도자를 때리면요, 그 지도자들의 인기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 어느 나라든 위기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그 뭉치는 걸 셰인바움 대통령이 현재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 1기 시절에요,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으로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년간을 취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여러 정상들과 뭐 정상회담 하는 것도 직접 현장에서 가보고 했는데요. 그때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 일찍 보겠다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뭐 다 왔어요. 뭐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만나서 환심을 사겠다고 왔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지도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개인적 친분을 쌓아서 아베 총리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전체적인 국익,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아니고요. 경제적인 건 일본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안보적인 부분 이런 걸 일본이 챙겨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서 이렇게 주파수를 빨리 잘 맞출 수 있는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이번에 일찍 와서 물론 뭐 아베 총리처럼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황금 투구도 선물하고 무려 1조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철강 관세나 알루미늄 관세 이런 거에 단 하나도 지금까지는 단 하나도 일본이 예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가 심지어 예외를 해주겠다고 말했던 호주마저도 예외를 이번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스케줄과 자신의 믿음대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뭘 하든 옆에서 어떤 아부를 하든 그게 안 통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아부에 정말 방어력이 뛰어나고 본인이 정말 아부를 싫어하는 공정한 지도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부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아부가 웬만해서는 티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본이 지금 많은 선물을 안겼지만 실제로 받아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일본 국내에서도 약간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1980년대부터 주장이 똑같습니다. 일본은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하냐는 거거든요. 일기 때부터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그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바꾸게 할 수 없으니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변주를 주고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게 일본의 전략일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니면서요, 그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일본에서 여기 공장을 짓는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너한테 분명히 필요한 지역이잖아. 스윙 스테이트에서 가장 격렬한 지역이잖아. 우리가 여기 공장 짓고 있으니 너한테 도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설득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베가 지켰던 걸 보면 안보적 이익, 우리가 지금 인도 태평양이란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외 전략으로. 근데 그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는요,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트럼프를 학습시킨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일본이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지켜왔거든요. 저는 일본이 지금 1조 달러나 되는 무역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트럼프에게 안기고 지금까지 얻어낸 게 없고 하나도 예외를 못 받으니까 일본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요. 이 트럼프 2기 정권이 다 끝났을 때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판알을 굴려보면 안보와 경제 그리고 전 부분의 주판알을 굴려보면 일본의 성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있을 관세, 상호 관세라고 하죠. 각 나라와의 관세도 이 동맹의 등급별로 정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물을 미리 안겨줬으니까 상호 관세나 뭘 할 때나 안보적인 문제나 이런 걸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늘 협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나은 득점을 가지고 올리고 일본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는 늘 하는 말이 방위비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뉴욕타임스 기자를 만났을 때 뉴욕타임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일기 때 못해서 아쉬운 게 뭐였냐?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하죠. 첫 번째는 독일차의 수입 관세를 제대로 못 매긴 거. 두 번째는 한국의 방위비를 크게 올리지 못한 거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 방위비 압박은 어떤 식으로든 올 겁니다. 우리의 관세를 통한 협박을 해서 방위비를 끌어내든 뭘 하든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고요. 다행히 우리가 조선이나 이런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좀 지렛대를 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계산의 확실한 협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이라는 14일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보급함, 군함 보급함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6개월간 수리를 받고 떠나는 게 일면 신문에 사진으로 났더라고요. 들어올 때 사진을 보면 정말 낡아가지고 폐선해도 되는 고기잡이배 같은 그런 미국의 보급함이요. 6개월 수리받고 났더니 완전 세배처럼 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사진들만 봐도 미국이 보면 한국에서 만들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도 없는 걸 가지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한국의 회사에서 그 배를 완전히 리모델링 해줬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그리고 미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7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이런 조선 같은 이 업종이 그 나라에서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공장을 옮기래도 TSMC의 반도체 공장 이런 거는 설비 투자가 큰 거고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선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포인트를 쌓아 올려가면요. 연 20조 규모라고 하는데 한국만큼 잘 해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 가시가 하나 있어요. 그런 MRO 사업을 할 때 미국이 내건 조건이요. 중국과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업하고 싶어? 그러면 중국과의 사업을 다 끊어. 라고 우리 조선소들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끊는 게 어느 정도 끊는 건지 뭐 상선 같은 건 되는데 뭐 중국 사람을 고용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인지 그런 공식은 아직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미국에 좀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면 MRO 사업은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방위비 협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생각해보면 자국의 군함을 맡긴다는 거는 웬만한 신뢰가 있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이 대사관을 다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올 때도 벽돌 하나까지 다 검수를 합니다. 그 벽돌 안에 혹시 도청기가 들었을까, 뭐가 할까. 뭐 사실 다른 나라, 한국 동맹국 이외의 나라에 할 때는 정말 그 자재를 거의 미국에서 실어 와서 만든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 보안에 철저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군함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 사실 이거를 군함도 미국은 정말 자국에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잖아요. 안보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요. 한국이 이제 동맹으로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나라고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동맹 중에 우리하고 뭐 몇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정도 되는데 일본도 조선이 더 이상 우리나라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어필해가면서 미국과 또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이 조선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또 미국의 신뢰를 얻고 우리 동맹을 잘 갖고 가야겠죠. 저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일본은 뭐 트럼프 1기 때 했던 전략을 그대로 썼습니다만 왜냐하면 많이 주고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고요. 캐나다도 트럼프를 만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트루도 총리가 노력을 했지만 괜히 만난 게 트루도 총리가 일찍 사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멕시코를 보면요. 저는 오히려 이 멕시코 상황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내놓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뭐 섣불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조율을 해서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다 보니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여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듯 안 움직여야 정치인들 그다음에 관료들도 그렇게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참아줄 수 있는 정부를 믿고 좀 참아줄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